동급생, 히가시노 게이고. 이튿날 학교에는 아침부터 수많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미사키 후지에가 살해되었던 3학년 3반 교실에서 실험처럼 보이는 작업을 벌이는 것 같았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나는 수업을 받으면서도 온종일 들떠 있었다. 사실은 어젯밤에도 흥분해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는데 그 생각들이 어느 한 구석에 안착하지 못하고 내 심장을 안쪽에서 자꾸만 걷어차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약간 졸리고 머리가 무겁다. 어제 그 뒤로 미주구치 형사는 결국 자세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뒤늦게 부랴부랴 달려온 경찰관과 연못 주변을 조사했다. 그 주위에는 통제선이 쳐져서 이쪽에서는 아예 접근할 수도 없었다. 하이토는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다. 소란을 듣고 모여든 야구부 녀석들이 나와 가와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대답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 나름대로 세워둔 추리가 있긴 했지만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잠시 경과를 지켜보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도 들었다. 그나저나 그 아령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그런 곳에 가라앉아 있었을까? 그리고 미주구치 형사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아냈을까? 그런 일들을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3교시 수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드르륵 하고 교실 문이 열리더니 담임인 이시베가 얼굴을 내밀었다. 모두가 일제히 그쪽을 쳐다봤다. 니시아라 있나? 있는 게 당연하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잠깐 나와라. 이시베가 오라는 손짓을 한다. 모두의 시선을 받으면서 교실 밖으로 나가자 이시베는 교실 문을 닫은 뒤 내게 말했다. 형사분이 부른다. 3반 교실에서 기다린단다. 교실에서요? 그래, 뭔지 모르지만 너에게 말해둘 게 있다고 하더구나. 경찰이 오늘 아침부터 뭔가 조사하는 것 같더니 조사는 끝난 거예요? 아직 아무 이야기도 못 들었지만 그런 것 같던데. 이시베의 말투는 지금까지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다. 자세한 내용을 듣지는 않았어도 사태가 점차 수습되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교실에 가보니 미주구치 형사가 책상에 걸터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수업 중에 불러내서 미안하구나. 형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전이 낫겠다 싶어서 말이다. 대청소라도 하셨어요? 교실 안을 둘러보면서 나는 물었다. 창가 쪽으로 책상들이 난잡하게 흩어져 있다. 원래는 교실 뒤쪽에 있어야 할 사물함 하나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바닥에는 아령이 놓여 있다. 물론 어제 연못에서 끌어올린 것과는 다른 것이다. 마술의 내막을 설명하고 있었거든. 상사들한테. 마술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자. 학생은 미사키 선생님의 죽음이 자살이었다고 알아챈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근거에서지? 아, 그거요. 나도 가까이에 놓인 책상에 엉덩이를 걸쳤다. 실마리가 된 건 방장기였어요. 방장기? 지나가는 강의 흐름이 어쩌고 하는 그 고전 문학 말이냐? 대단하시네요. 아직도 기억을 하시네요. 나는 순순히 감탄했다. 나도 학창 시절은 보냈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 나는 미사키의 방에 있던 워드 프로세서에 뜬금없이 작성 중인 방장기 시험 문제가 들어있는 게 이상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혹시 이건 미사키의 속임수가 아닐까 하고요. 속임수라. 다시 말해 한창 일을 하던 중이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일부러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서를 열고 작성 중인 문서를 저장해 둔 것이 아닐까 생각한 겁니다. 출제 범위가 안 맞는다는 것까지는 경찰이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 확실히 우리도 그 점은 눈치채지 못했어. 미조구치 형사는 깨끗이 인정했다. 그래서? 왜 미사키가 그런 짓을 했을까 유심히 생각해보니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죠. 물론 자살이라고 보기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죠. 우선 자신이 스스로 목을 조르는 자살 방법이 가능하냐는 것. 그리고 흉기가 테이핑 테이프에서 푸른색 리본으로 바꿔치기 되어 있었던 점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죽은 다음에는 자신 스스로 그런 짓을 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육상부실에서 테이핑 테이프를 발견했을 때 역시 자살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사키라면 테이프를 손쉽게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제 나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니? 그렇습니다. 형사가 팔짱을 꼈다. 하지만 학생이 방금 말한 몇 가지 의문점은 아직 풀리지 않은 거구나. 네, 하지만 경찰에서는 해결하신 거겠죠. 그렇지. 그러더니 미조구치 형사는 책상에서 일어서서 활짝 열린 창문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순서에 따라 설명하도록 하지. 우선 처음에는 우리도 타살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 그 현장을 보고 단번에 자살이라고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그렇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우리는 미사키 선생님이 범인과 이곳에서 만날 약속을 했을 것으로 생각했단다. 그 범인상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참고로 삼은 것은 그녀의 옷차림이었지. 옷차림이요? 미사키 선생님의 옷은 늘 학교에서 입는 것과는 전혀 취향이 다른 것이었어. 평소보다 훨씬 화려한 차림새라고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더구나. 그러고 보면 그 점은 처음부터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었다. 화장도 제대로 한 상태였어. 그 또한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일이라고 여자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셨지. 평소에는 립스틱도 바르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다면서. 미사키 선생님의 방에 화장품 종류가 극히 적었던 것도 이런 증언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었지. 그 점은 가와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지. 미사키 선생님이 만났던 인물 또는 만나려고 했던 인물은 남성. 그것도 미사키 선생님과 친밀한 관계인 남성이라고 말이다. 이 점은 거의 확신했다고 할 수 있어. 나는 수긍을 하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 그런 조건으로 선생님의 주변을 조사해 본 결과 부각되는 것은 한 사람뿐이었어. 누군진 알겠지? 하이토. 그래, 우리는 곧바로 하이토 선생님을 지목했지. 미사키가 하이토의 제자였고 하이토를 존경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데요. 그러자 형사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우리들 형사는 말이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친하다고 들었을 때 존경이라든가 신뢰라는 단어는 일단 무시를 하지.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 거야. 그 편이 수사에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 어디까지나 경험에 의한 판단이라 예외는 있지만 말이다. 그러면 살인 동기도 치정이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노골적이긴 한데. 형사는 머리를 긁적였다. 하지만 뭐 말하자면 그런 거지. 그래서 하이토 선생님의 주변을 조사했는데 미사키 선생님을 살해할 동기라고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어. 게다가 그렇게 몰아가기엔 너무나 커다란 벽이 가로막고 있었지. 알리바이 말씀이시군요. 그래, 학생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사망 추정 시각은 밤 8시부터 10시 사이인데 그 사이 하이토 선생님의 알리바이는 완벽했어. 사망 추정 시각은 위에 남은 내용물의 소화 상태로 짐작하는 것이라 크게 차이가 날 리는 없거든. 그 시점에서
우리는 하이토 선생님을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출발선으로 돌아간 셈이지. 그래서 저에게 의혹의 눈길을 돌리게 된 건가요? 학생한테? 설마. 미조구치 형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양손을 좌우로 벌렸다. 분명히 학생에게는 동기가 있었지. 하지만 학생을 의심한 적은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나는 턱을 당기고 비스듬히 형사를 응시했다. 정말 그랬을까요? 못 믿겠는데요? 거짓말이 아니야. 생각을 좀 해봐라. 미사키 선생님이 학생을 만나는데 왜 치장을 했겠니? 우리가 학생에 대해 주목했던 점은 단 하나야. 학생이 손목에 테이핑 테이프를 감고 있었다는 것이지. 시체의 목에 남았던 체조용 리본이 실제로 사용된 흉기가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중대한 수수께끼였거든. 제 손목을 보고 흉기가 테이핑 테이프였다고 알게 되신 거군요. 처음에 봤을 때는 반신반의했지. 하지만 나중에 조사해보고 교살의 흔적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네를 의심하진 않았어. 학생은 테이핑에 대해 지적했을 때도 얼굴색 하나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무엇보다 만약 학생이 일시적인 충동 때문에 선생님을 죽였다면 일부러 손목에 감긴 테이프를 풀 필요 없이 손으로 목을 졸랐을 거라고 생각했지. 어쨌거나 학생에 대한 혐의는 처음부터 없었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요. 나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형사의 일 가운데 하나야. 여하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지. 범인은 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학생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테이프를 흉기로 썼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테이프는 어디서 구했느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몇 명의 수사원이 근처 약국에 대한 탐문을 벌였지. 하지만 이 탐문은 소용없는 짓이었어. 학생도 찾아냈듯이 미사키 선생님이 고문으로 있던 육상부실에서 테이핑 테이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야.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네요. 미사키 선생님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부실 열쇠에는 선생님의 지문밖에 묻어있지 않았고 애당초 육상부에 테이프가 있다는 사실은 관계자 외에는 알 리가 없어. 테이프를 들고 간 사람은 선생님 자신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타당했지.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왜 그런 물건을 집어간 걸까? 저와 똑같군요. 그래서 자살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 시점에 자살설이 부상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단계에서는 아직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었어. 하지만 달리 미사키가 테이프를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 하나는 미사키 선생님이 상대를 죽이려고 흉기를 준비했다는 거야. 그런데 상대에게 빼앗겨서 오히려 그 테이프로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지.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때도 역시 미사키 선생님이 자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목적으로 이런 흉기를 골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말이야. 맙소사. 또 하나, 범인이 미사키 선생님을 속여서 테이프를 가지고 가게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 역시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나 보다고 새삼스레 감탄했다. 하긴 이 사람들은 그게 일이니까. 이러한 타살설을 뒤흔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시체의 모습이었어. 무슨 뜻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검시 단계에서부터 걸리는 점이 있었어. 단순한 교살치고는 기묘한 점이 있었거든. 바로 목 윗부분에 생긴 우려리야. 마치 목이 계속 졸리는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된 것만 같은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다. 흉기로 쓰인 끈의 폭을 특정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교살 흔적이 뚜렷하게 남았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거라고 여겼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를 야기할 만한 살해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봤어. 우선
맨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을 조른 상태에서 테이프를 어딘가에 고정시키는 방법이야. 하지만 이 방법은 감식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감식한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10kg 이상의 힘으로 계속 잡아당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 그래서 떠오른 생각이 끈의 끝부분에 추를 매달아 둔다는 거였어. 우선 끈의 한쪽 끝을 어딘가에 고정시켜두고 미사키 선생님의 목에 감은 다음 또 한쪽 끝에 무거운 물건을 붙들어매서 가령 창문 밖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무게 때문에 목이 졸려서 숨이 끊어지지만 그 뒤에도 조르는 힘은 약해지지 않지. 이 방법이라면 이번 같은 시체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지. 상상하기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네요. 나는 무심코 내 목을 만졌다. 가설을 세웠으면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야 돼.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테니까. 맨 처음 생각한 것은 끈의 한쪽 끝을 어디에 고정시켰냐는 거였어. 끈에는 상당한 힘이 가해지니까 예를 들어 책상 다리 정도는 어림도 없지. 곧바로 움직여 버릴 테니 말이다.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돌출물이 있다면 가장 적절하겠지.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돌출물이라. 교실 안을 둘러보다가 나는 하고 내 허벅지를 때렸다. 가스 꼭지군요. 정답이다. 미조구치 형사는 칠판 옆에 쭈그리고 앉아 옆면 벽에 달려있는 금속 뚜껑을 열고 가스 꼭지를 끄집어냈다. 이 가스 꼭지의 표면을 감식을 통해 자세하게 조사해봤지. 그랬더니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테이핑 테이프에 쓰이는 것과 똑같은 접착제가 붙어있는 것이 판명됐단다. 그래서 가스 꼭지가 밖으로 나와 있던 거구나. 혼잣말을 말하고 나서 나는 혀를 찼다. 뭐야, 그럼 가스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거잖아요. 머리는 유연하게 써야지. 미조구치 형사는 검지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두들겼다. 이제 끈을 고정시킨 장소는 알아냈다. 그렇다면 또 한쪽은 어떻게 됐을까? 추를 매달아서 창문에서 떨어뜨렸다면 그 흔적이 남지 않겠어? 외벽에 난 흠집이군요. 훌륭해. 내 대답에 형사는 손가락을 올렸다. 끈의 끝부분에 무거운 물건을 매달아 떨어뜨렸다면 그것은 진자처럼 흔들리다가 벽에 부딪혔을 거야. 그때 생긴 것이 바로 저 벽의 흠집이겠지. 그걸로 증거를 다 찾은 건가요? 아직 끈의 끝부분에 매달은 추를 찾아낼 필요가 있었지만 이 단계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살해 방법을 쓴 것이 거의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이 진전되자 우리는 다시 골머리를 알아야 했어. 왜 범인이 이렇게 답답한 방법을 써서 죽였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란 말이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 이 방법은 살인보다도 오히려 자살에 적합한 것은 아닐까? 그렇죠. 이쯤에서 비로소 자살설이 부각이 됐어. 게다가 미사키 선생님에게는 동기도 있었고. 동기가 그건가요? 학생도 알잖아. 미야마이 유키코 양이 사고로 죽게 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미사키 선생님은 자네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지. 물론 자신도 괴로웠을 테고 자살 동기로서는 충분하지. 미사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나라사키 가오루 양도 비슷한 말을 하더구나. 가오루에게 들었는데 미사키는 제가 항의하는 것도 잠깐일 거라고, 조만간 제 가면이 벗겨지는 날에는 알아서 수그러질 거라고 했다면서요. 잘하는구나. 네가 말한 대로다. 하지만 그거야 허세일 수도 있지. 사실 허세를 부리는 때일수록 속으론 괴로울 수도 있단다. 형사는 잘 안다는 듯이 말했다. 그건 그렇다 치고 큰 의문점이 남아있었지. 최대의 의문은
학생도 말했던 것처럼 진짜 흉기는 사라지고 그 대신 아무 상관없는 체육시간용 리본이 미사키 선생님의 목에 감겨 있었다는 거였지. 맞아요. 나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점이 궁금해요. 기대에 어긋나는 것 같아 미안한데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서 도달한 결론은 지극히 단순한 거였어. 미사키 선생님의 자살을 발견한 누군가가 그런 공작을 해놓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된 거지. 공범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오히려 협력자라고 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그날 밤 자정 넘어 체육관 뒤편 철망의 구멍을 통해서 누군가가 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있었거든. 그런 한밤중에요? 그래. 아직 사망 추정 시각이 나오지 않고 더욱이 이번 사건을 타살로 믿고 있던 시점에는 그 침입자야말로 범인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랬구나. 그래서 내 자전거를 조사한 거였어. 그때만 해도 경찰은 범행 시각이 한밤중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때문에 사망 추정 시각이 판명되었을 때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지. 목격자는 누군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것을 잘못 본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을 정도야.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하지만 이 자살설에 따르자면 한밤중에 침입자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지. 이 사람이 바로 미사키 선생님의 자살을 타살로 위장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미사키 선생님이 자살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아마도 미사키 선생님에게 불려서 학교에 간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우리의 추측이었어. 그리고 그 인물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미사키 선생님은 이미 죽은 뒤고 그 시체 옆에는 편지가 놓여 있는 거야. 편지? 유서 말인가요? 유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지시사항 같은 거지. 상황이 타살로 보이도록 공작을 해달라는 지시를 적어둔 편지가 그곳에 놓여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어. 그래서 정말로 있었나요? 아니, 실제로는 없었다. 네? 일단 넘어가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지. 그런데 학생은 왜 미사키 선생님이 자신의 죽음을 타살처럼 보이려고 했다고 생각하나? 형사는 팔짱을 끼고 내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다. 왜라니요, 그거야. 미간을 찌푸리며 곰곰이 생각해봤다.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딱 하나였다. 자살했다고 여겨지는 게 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 말에 형사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 하지만 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건 복수가 아닐까 하고. 복수? 누구한테요? 물론 자네지. 미조구치 형사는 짤막하게 말했다. 자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자살하는 거니까. 자네에게 안갚음을 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범인이 학생임을 시사하기 위해서 흉기로 테이핑 테이프를 쓴 거야. 그랬군요. 토할 것 같은 불쾌한 느낌이 가슴속에 퍼져갔다. 하지만 잘못은 그 사람이 한 거였잖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 형사는 고개를 끄덕끄덕 흔들었다. 하지만 어쩌면 미사키 선생님에게는 자신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는지도 몰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수사 도중에 아주 흥미로운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야. 미사키 선생님은 어떤 지인에게 미야마의 유키코를 감시하고 있던 것은 자신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했다더구나. 나는 숨을 멈추고 형사의 입가를 응시했다. 형사가 말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그 사고가 났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인가? 우리는 학생 지도 담당 선생님들의 스케줄을 은밀히 체크했지. 그 결과 사고 당일 미사키 선생님과 함께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하이토 선생님 뿐이었어.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하이토의 사진을 들고 탐문 수사를 했던 거군요. 그래, 만약 하이토 선생님을 봤다는 증인이 나타나면 그것을 근거로 삼아 당사자를 추궁해 볼 생각이었지.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증인은 나타나지 않더구나. 쥐새끼처럼 어지간히도 빨리 도망쳤나 보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튼 이로써 사건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지. 미사키 선생님은 미야마이 유키코 양을 사고로 죽인 데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을 결심을 했어. 하지만 그냥 자살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지. 그래서 우선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계기를 만든 그 건방진 니시아라라는 학생에게 살인용이라는 벌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한 거네. 또한 자기에게만 유키코 양의 사고에 관한 책임을 떠넘긴 하이토 선생님에게는 자신의 자살을 타살로 보이게 하는 위장 공작을 지시함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게 한 거야. 어두운 발상이네요. 여기까지의 추리는 완벽했지만 물적 증거가 없었지. 흉기로 쓰인 테이핑 테이프야 이미 처분을 해버렸을 테고 말이야. 유일하게 찾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테이프 끝에 매달았을 추였지. 그게 아령이었던 거군요.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추로 사용된 것은 10kg 이상 나가는 물건이야. 게다가 끈에 매달기 쉬운 것이어야만 하지. 그래서 그러기에 적합한 물건은 어떤 것이 있을지 먼저 생각해보고 다음으로 미사키 선생님이 그걸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를 추리해봤어. 선생님이 테이프를 가지러 육상부실에 가는 길에 그곳에서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제법 타당성이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지. 게다가 마침 아령 하나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틀림없겠다고 확신한 거야. 미사키 선생님의 상황이 돼서 생각해보면 이만큼 적절한 도구도 없지. 구하기 쉬웠다는 점에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지. 우선 첫째로 분해해서 운반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이지. 10kg가 넘게 나가는 무거운 물건을 나이든 여자가 3층까지 운반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너무 힘들지 않겠니? 그러네요. 나도 그 설명을 듣고 수긍이 갔다. 아령이라면 무게추를 몇 번으로 나눠서 운반한 다음에 위층에서 조립하면 되는군요. 한 가지 더 있어. 미조구치 형사는 검지를 고추 세우며 말했다. 사실 발견된 아령의 총 무게는 17kg이나 나갔는데 이런 걸 어떻게 창 밖으로 집어던졌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미사키 선생님에게는 들어올리기도 버겁지 않았을까? 듣고 보니 그런데요. 어떻게 한 거죠? 이제 내막을 밝혀주도록 하마. 미조구치 형사는 옆에 있던 책상 밑으로 손을 넣었다. 그 안에서 꺼내든 것은 길이 10m 이상은 될 법한 흰색 끈이었다. 두말할 필요 없이 테이핑 테이프를 세로로 접어서 폭을 절반으로 만든 것이다. 형사는 그 한쪽 끝을 앞서 말한 것처럼 가스 꼭지에 붙들어 맸다. 그리고 나머지 테이프를 의자의 등받이에 2번 감았다. 이 의자가 미사키 선생님이라고 치자. 등받이가 선생님 목이야. 형사의 말에 기분이 으스스해졌다. 형사는 다음으로 책상 한 개를 창문에 바짝 붙여두고 그 위에 사물함을 옆으로 눕혀놓았다. 사물함 앞부분에는 영어 사전이나 참고서 등을 끼워 넣어서 사물함이 창문을 향해 완만한 경사를 이루게 했다. 이토라는 동급생이 누군가 자신의 사물함을 건드린 흔적이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형사는 사물함 위에 아령을 올려놓았다. 꽤나 무거워 보인다. 물론 미사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17kg이나 나가는 아령을 올려놓진 못하지. 무게추를 하나씩 올려서 이 위에서 조립했다고 생각하는 편이 맞을 거야. 형사는 그 아령에 테이핑 테이프의 남은 한쪽을 붙들어 맸다. 여기까지 보고 나니 이 마술이
어떤 장치로 이뤄진 것인지 나도 알 수 있었다. 형사는 아령을 붙잡은 채로 의자에 앉았다. 준비됐나? 간다. 나는 끄덕였다. 그와 동시에 형사가 손을 놓았다. 사물함 위에 아령이 천천히 굴렀다. 그리고 금방 사물함에서 떨어지더니 창문 밖으로 튀어나갔다. 하얀 테이핑 테이프가 무서운 기세로 당겨지다가 끝까지 늘어났을 무렵에는 미조구치 형사의 체중이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가 덜커덕 움직였다. 그와 거의 동시에 밑에서 푹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나는 황급히 창가로 달려가서 바깥을 내다봤다. 아령이 2층 창문 바로 아래쯤에 엉거주춤 매달려 있었다. 아래층 창문에는 아령이 부딪히는 벽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기계체조용 매트를 세워놓은 상태였다. 이쪽으로 와봐라. 형사가 나를 불렀다. 자, 여기를 봐. 형사는 창문의 레일을 가리켰다. 3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두 군데, 세 개의 힘을 줘서 두드린 것처럼 파인 자국이 있다. 이 흠집은 예전에 이곳의 상태를 보러 왔을 때 나도 눈치챘던 부분이다. 이건 아마도 아령이 맞았을 때 생긴 흠집이겠지. 바깥으로 튀어나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튕겨진 거야. 그런 거였군요. 나는 교실 안으로 눈을 돌렸다. 벽에 있는 가스 꼭지, 의자, 그리고 창문이 팽팽하게 당겨진 테이핑 테이프로 연결되어 있다. 등받이 부분이 잡아당겨지는 바람에 한쪽이 들떠서 비스듬히 놓여있는 의자를 보니 마치 정말로 목이 졸려서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 미사키 후지에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의자는 직설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이게 자살 방법이었음이 틀림없어. 형사가 말했다. 한밤중에 찾아온 하이토 선생님은 이런 상태의 시체를 발견한 거야. 그때의 충격을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동정이 간다. 동감이에요. 하이토 선생님은 줄을 끌어올리고 테이프를 치우고 책상이나 사물함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고 사전이나 책도 적당히 넣어두었어. 그리고 마무리로 시체에 여자 체조용 리본을 감아둔 거야.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내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흉기가 사라지면 경찰은 타살이라고 판단했을 텐데요. 그 점도 이상하지만 우리가 더 기이하게 생각한 것은 아령을 어디에 숨겼을까 하는 점이었지. 왜 육상부실에 갖다 놓지 않았던 걸까? 숨기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예를 들면 아령에 결정적인 흔적이 남아버렸다든가 말이야. 그래서 어제 어떻게 되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될지 차근차근 생각해보기 위해서 건물 아래에 서 있던 거야. 그러던 참에 학생이 왔지. 야구공을 들고 말이야. 형사는 공을 쥐는 신용을 해보였다. 그 공이 연못을 향해 굴러가는 걸 보고 영감을 받으셨나 보군요. 나도 멍청했지. 형사는 진지한 말투로 말했다. 나는 하이토 선생님이 아령을 교실 안에서 끌어올렸을 거라고만 짐작했어.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지. 도중에 테이프를 끊고 일단 아래로 떨어뜨려 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리고 나중에 주우러 가면 되는 거야. 그 편이 훨씬 편하지. 하이토는 그렇게 한 거였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던 거고요. 예상 못했겠지. 형사는 사뭇 재밌다는 듯이 말했다. 아령이 굴러가는 물건이라는 것, 그리고 땅바닥에 연못을 향해 비스듬히 경사가 있었다는 것을 하이토 선생님은 계산에 넣지 못했던 거야. 아령은 천천히 굴러가서 연못 속에 빠져버렸지. 17kg이나 나가는 물건이면 끌어올리는 것도 무리였겠네요. 혼자서는 그렇지. 그래서 그대로 놔두기로 했을 거다. 나는 미조구치 형사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결국 모든 것이 사전에 추리했던 대로였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았다.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미사키 선생님이란 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집요한 여성이었어. 어제 우리가 끌어올린 아령에 테이프가 감겨있던 것은 기억하지? 네, 흉기 자투리 조각 말씀이죠. 그렇긴 하지.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단다. 또 다른 의미라뇨? 그 테이프에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아주 빼곡하게 말이지. 뭐가 적혀 있었는데요? 자신이 자살한 이유, 즉 그 테이프는 흉기이면서 동시에 유서이기도 했던 거야. 미조구치 형사가 한 장의 종이를 꺼내들었다. 이걸 읽어보려무나. 테이프에 적혀있던 내용을 베낀 거다. 전반부는 없어져서 중반부부터야. 나는 종이를 건네받았다. 당신을 믿고 라는 부분에서 문장이 시작되었다. 당신을 믿고 당신을 본보기로 삼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도 당신이었죠. 저는 그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결혼도 않고 오로지 철저하게 교사의 길을 가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당신의 뒤를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보통 여성의 행복은 누릴 수 없어도 당신의 마음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 당신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미야마의 유키코가 도망쳤을 때 당신은 곧바로 놓쳐서는 안 된다. 붙잡으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전력을 다해 쫓아갔습니다. 기다리라고 큰 소리로 그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미야마의 유키코가 순간 뒤를 돌아본 것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도로로 뛰쳐나가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죠. 트럭이 그 아이에게 격돌하는 것을 저는 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마네킹 인형이 내던져지는 것처럼 그 아이가 도로에 내동댕이 쳐줬고 그런 다음에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의 붉은색은 제 눈꺼풀에 각인이 되어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큰 일을 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쫓아가지만 않았다면 그 아이는 젊디 젊은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제가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 일이 당신의 이름에 흠집을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쪽으로 오지 말아달라고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물론 그 뒤 당신은 여러 가지로 손을 써서 제 행동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해주셨죠.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학생을 죽게 만든 일로 깊이 상처받은 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었습니다. 니시하라 소이치에게 모든 일을 폭로당하고 그로 인해 학생들에게 공격받았을 때 저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제가 의연한 태도를 유지하기를 바라셨어요. 학생들의 일은 자신이 어떻게든 하겠다. 니시하라라는 학생의 거짓된 가면을 벗겨내기만 하면 소동도 가라앉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버티고 서 있는 것도 버거운 상태였지만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에 따르며 하루하루를 필사적으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도 그저 남자라는 동물일 뿐이었습니다. 욕망을 이겨낼 수 없는 추악한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에 관해서 제가 몇 번이고 여쭈어봤지만 당신의 대답은 항상 임시 변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당신의 방에서 그 아이가 나오는 것을, 당신이 그 아이에게 끌리는 것은 아닌지 저는 예전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감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만 것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내게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을요. 내가 학생들에게 살인자 취급을 당하고 비난받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당신은 젊은 여자아이의 몸을 탐닉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저의 슬픔을 당신이 짐작이나 하실까요? 하이토 선생님, 저는 죽음을 택합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살아왔던 길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고 알게 된 이상 앞으로 더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제발 제 시체는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아마 당신은 그렇게 하진 못하시겠죠. 안녕히 계세요. 위선자인 당신에게, 후지에. 그 글을 2번 읽고 나서 나는 종이를 미조구치 형사에게 돌려주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결국 미사키는 유키코를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지.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는 없을 테니까.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아까 학생이 말한 대로가 아니었을까? 형사는 소중하게 편지를 접어서 양복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결국은 치정이었던 거지. 편지에 나오는 젊은 여자아이라는 것은 누구 얘기죠? 나는 이 유서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을 입 밖으로 냈다. 가슴에 묵직한 덩어리가 얹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형사는 헛기침을 하더니 다른 이야기를 했다. 미사키 선생님이 하이토 씨를 어떻게 불러냈을까 하는 부분은 아마도 자동 응답기를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날 밤 하이토 씨가 회식에서 돌아와 보니 거기에 미사키 선생님의 메시지가 녹음되어 있던 건 아닐까? 3학년 3반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와달라. 뭐 그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지. 몰래 교실로 찾아온 하이토 씨는 시체를 보고 기겁했지만 그 목에 감긴 테이프를 보고는 더더욱 깜짝 놀랐을 거야. 자신의 행적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테이프를 회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야. 하이토에 대한 형사의 호칭이 선생님에서 땡땡씨로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타살로 보이게 해달라고 미사키가 따로 부탁할 필요는 없었던 거군요. 무서운 여자라고 나는 중얼거렸다. 애처로운 여자라고도 할 수 있지. 시체가 된 모습을 하이토 씨가 볼 거라는 생각에 아마도 최대한 화장을 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입었을 테니 말이다. 그렇게 보면 애절하기도 하네요. 하이토 씨는 타살로 보이게 할 의도는 없었어. 경찰의 추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자살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았을 테지. 하지만 목에 아무것도 감겨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자 체주용 리본을 대신 감아둔 거야. 보기에 느낌은 비슷하니까 그것으로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과학 교사치고는 꼼꼼하지 못하네요. 할 수 없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을 테니 말이다. 형사는 쓴 웃음을 지었다. 하이토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게 말이지. 형사는 새끼손가락으로 콧방울 옆부분을 긁적였다. 지금은 공교롭게도 진술할 만한 상태가 아니란다. 어떻게 됐는데요? 뇌졸중으로 쓰러지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물었다. 아직도 의식이 혼돈스러운 상태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아마도 느긋하게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대답은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유서 내용에 대해 꺼림칙한 부분이 남아있었다. 젊은 여자아이라는 것은 누구일까? 그러다가 나는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묻지 않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 건은 어떻게 됐나요? 미즈무라 히로코가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요. 아, 그거 말이냐? 잊고 계셨던 거예요? 그 건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학생에게 알려줘야 할 일이 있어. 학생은 그날 신발장 안에 편지를 받았지. 커피숍 로맨 램으로 오라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사실은 그날 경찰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 범인이 커피숍 로맨 램에 나타날 거라는 제보였지. 어차피 가짜 정보일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 일단 수사원 2명을 대기시켰지. 결국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투덜거리며 돌아왔지만 말이야. 경찰이요? 누가 그런 전화를 한 거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젊은 여자였어. 젊은 여자요? 그 다음 날 왠지 신경이 쓰여서 나도 그 가게에 가봤어. 그랬다가 학생들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야. 아, 그래서 거기에. 이제야 이해가 간다. 역시 그때 가와이가 지적했던 것처럼 미조구치 형사는 나를 미행하진 않았던 것이다. 그때 학생이 받았던 문제의 호출 편지를 보고 알겠더구나. 편지를 쓴 사람과 경찰에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동일 인물이라고 말이야. 그렇다면 그 인물은 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나? 저는 범인이 제 알리바이를 없애려고 한 짓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말을 하다가 문득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었나? 그게 아니었어. 형사는 턱을 앞으로 당겼다. 학생이 커피숍 루멘램에 갔다고 치자. 경찰은 당연히 그걸 감시하고 있지. 그 사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학생의 알리바이는 경찰에 의해서 입증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건가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모르겠나? 미조구치 형사는 가까운 의자에 걸터 앉아 나를 올려다봤다.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던 누군가가 학생에게 용의가 가지 않도록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거야. 그렇다면 누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범인? 형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번 사건에 범인 따위는 없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던 것은 히로코 양 자신뿐이야. 제2의 사건은 그녀의 자작극이었던 거지. 자작극이요? 자기가 가스꼭지를 들고 수면제를 먹었다는 말인가요? 굉장한 용기지.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설마요. 못 믿겠어요. 아니, 나는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의심했다. 왜냐하면 사건 당시 그 교실은 불이 켜진 채로 있었거든. 만약 살인이었다면 범인이 불 끄는 걸 잊어버렸을 리가 없지. 불을 켜놓은 것은 발견해달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니까. 사실은 수희도 불이 켜져 있어서 교실을 보러 갔다고 진술했어. 듣고 보니 그랬다. 수희에게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그 점을 눈치채지 못한 내 멍청함을 저주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자작극을 벌인 걸까요? 우선 내가 먼저 했던 생각은 자네에게 걸려있는 미사키 씨의 살해 용의를 풀려고 히로코 양이 결사적인 각오로 이를 꾸몄을 거라는 거였어. 그래서 학생하고 히로코 양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 거야. 형사는 즐거운 듯한 얼굴이었지만 나는 재미를 느낄 처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도우려던 사람이 학생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왜냐하면 하이토 역시 그때의 알리바이가 완벽했거든.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말이야. 하지만 여기까지 알아낸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큰 차이는 없지. 경찰로서는 어쨌거나 미사키 선생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으니까. 그 문제가 처리되면 나머지는 히로코 양 자신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히로코에게 물어보셨나요? 어젯밤 늦게. 형사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다. 그녀는 자작극을 인정했어. 아니, 그녀가 말하기로는 원래 자살할 생각이었지만 미수에 끝나버려서 그만 살해될 뻔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더군. 자살의 동기는 사적인 것이라 말할 수 없다더구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하지만 지금은 그 진술 내용을 더 파고들 근거가 없어. 학생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학생과의 관계를 숨기려는 것 같더군. 게다가 그녀와 하이토 씨의 관계도 분명치 않아. 히로코와 하이토, 두 사람의 이름을 입 밖에 내고 나니 또다시 아까 본 유서의 내용이 떠올랐다. 하이토가 빠졌다는 젊은 여자아이가 혹시 히로코인가요? 자신은
하이토 선생님과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단지 학생과 교사일 뿐이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달리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상상이지만 말이야. 형사는 씁쓸 떨떠름해 보이는 표정을 한쪽 뺨에 내비치며 말했다. 가령 히로코 양이 하이토 씨와 어떤 식의 관계를 가졌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녀의 계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계략이요? 유서에서 미사키 선생님은 하이토 씨가 자네의 거짓된 가면을 벗겨내면 된다고 말했다고 했지. 미사키 선생님은 하이토 씨가 말로만 그랬다고 해석한 모양인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더구나. 이런 게 하이토 씨 방에서 나왔거든. 미조구치 형사는 아까 유서를 집어넣은 것과는 다른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었다. 꺼낸 것은 한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사진을 보자마자 난 눈이 뒤집혔다. 사진 속에는 내가 찍혀 있었다. 뭐죠, 이 사진은?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하이토 씨는 아마도 그 사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항의하는 걸 진압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이 사진을 외부로 공개하진 않았지. 그렇게 했던 이유에 히로코 양이 관련되었을 거라고 난 생각해. 즉, 그녀가 하이토에게 사진을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지. 그리고 형사는 덧붙였다. 몸을 바쳐서 말이야. 히로코가 왜요? 사진을 손에 쥔 채로 나는 신음했다. 물론 학생을 위해서겠지. 확신에 찬 말투로 형사는 말했다. 그 학생은 자네를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위험천만한 자작극까지 해냈어. 그걸 고려하면 못할 일도 아니야. 다만 한편으로 입술을 적시고 형사는 계속했다. 아무리 과거의 연인 사이였다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남아. 이번 사건에서 나에게 가장 큰 수수께끼는 바로 그 점이야. 그녀에게 자네가 어떤 존재인지, 또 자네에게 그녀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건 저희 둘의 문제예요. 그렇겠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네. 여하튼 사건 자체는 이것으로 해결이 됐고 살인사건도 아니었으니까 서류만 갖춰지면 내 상사가 트집 잡을 일은 없겠지. 어설프긴 하지만 일단락된 셈이야. 이 사진은요? 나는 들고 있던 사진을 가리켰다. 다른 수사원들이 보지 못해서 다행이야. 빨리 처분해버리는 게 좋을 거다. 그래도 돼요? 형사는 슬며시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히로코 양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공개하지 못하게 한 사진 아닌가. 나도 사람인데 그 정도 인정은 있어. 고맙습니다. 나는 순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찬찬히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에는 커피숍에 멍하니 앉아있는 내 모습이 찍혀 있다. 테이블 위에는 재떨이가 있고 그 재떨이에서는 마치 내가 피우다 놓은 것 같은 담배가 하얀 연기를 피워올리고 있었다. 형사와 헤어지고 나서 곧바로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가 울렸다. 나는 일반 교실 앞에서 시노다 스스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시노다는 입을 쩍 벌리고 천하태평으로 하품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 틈에 섞여 나왔다. 나는 녀석에게 다가갔다. 야, 잠깐 따라와봐. 나 말이야? 그래. 말투가 위협적이어서인지 신우다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따라 나섰다. 복도 구석에서 나는 문제의 사진을 신우다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야? 신우다 얼굴에 뚜렷하게 당황하는 기색이 나타나더니 눈에 두려워하는 기색이 스쳤다. 저기, 이건 아마 네가 나를 불러냈을 때의 사진이지. 학교 측이 야구부 출전 사퇴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네가 친절하게도 해줬잖아. 그때 넌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그러다가 피우다 만 담배를 재떨이에 둔 채로 중간에 화장실에 갔고
그때 화장실에 간척하고 이 사진을 찍은 거지. 솔직히 말해. 나는 신호다의 멱살을 잡았다. 이거 놔주라. 부탁이야. 놔줘. 신호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말할 테니까. 말하겠다니까. 그 말에 나는 멱살을 놓았다. 좋아. 불어. 신호다는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실토했다. 나 일요일에 아르바이트 하거든. 퀵서비스 아르바이트인데 그게 어쨌다고. 그걸 하이토에게 들켜버렸어. 그 자식 퇴학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봐달라고 했더니 시키는 대로 하면 이번만은 용서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든 하겠다고 했더니 니시아라가 담배 피우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오라고 시켰어. 야구부 부원이지만 숨어서 몰래 피울 거라고 하더라고. 난 담배 안 피워. 그래, 나도 커피숍에서 네가 안 피우는 걸 알고서 당황했어.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 했으니까 네가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찍은 거야. 하이토에게 보여줬더니 이 정도면 됐다고 했어. 뭐가 이 정도면 됐다는 거야? 나는 내뱉듯이 말했다. 날조한 거잖아. 하이토는 날조인 줄은 몰랐어. 사진을 건네줬더니 니시아라가 담배를 피웠다는 증인이 될 수 있냐고 그 자식이 묻기에 난 할 수 있다고 그런 거야? 신우다는 눈치를 보며 흠칫거리면서도 턱을 앞으로 조금 당겼다. 나는 혀를 찼다.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었다. 내가 관계된 건 여기까지야. 하이토가 왜 그런 짓을 시켰는지도 전혀 몰라. 네 약점을 잡으려고 그러나 싶긴 했는데. 나는 파리를 쫓는 것처럼 손을 털었다. 이제 됐어. 꺼져버려. 신호다는 힐끔힐끔 이쪽을 보면서 잽싼 걸음걸이로 복도에서 사라져갔다. 나는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이런 쓸데없는 사진 한 장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리저리 휘둘렸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진 한 장 때문에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미쳐있어. 뭔가가 잘못된 거야. 이날 점심시간에 나는 식당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옥상으로 올라갔다. 식욕 따위는 아예 없었다. 우선은 히로코와 만나고 싶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철망 너머로 나는 운동장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내 시선은 훨씬 먼 곳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크리스마스 이후로 나와 히로코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겨울철에는 마침 야구부 연습도 많지 않아서 우리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주 만났다. 히로코는 나에 대해 이런저런 일들을 물어봤다. 특히 동생인 하루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했다. 나 역시 하루미에 대해서는 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가 묻는 대로 다 대답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녀가 나처럼 하루미를 안쓰러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하루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그 녀석이 보는 야구 시합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뿐이야. 하루미는 그걸 나 자신보다도 더 기뻐해 주거든.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자신의 꿈을 대신 이뤄주기를 바라는 거야. 내 말을 히로코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사태가 급변한 것은 3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아버지가 느닷없이 말했다. 소이치, 너 미즈무라 씨 댁 따님과 교제하고 있다면서? 나는 입안에 넣었던 디저트를 허겁지겁 삼켰다. 미즈무라 씨라니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세요? 내 질문에 아버지는 거북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침 하루미는 그 자리에 없었다. 물론 하루미가 없는 타이밍을 봐서 말을 꺼냈을 것이다. 역시 모르고 있었구나. 누군데요? 나는 괜히 멋쩍어서 화난 듯한 말투로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심각했다. 미즈무라 씨는 도자이 전기 전무님이시다. 도자이 전기라고요? 나는 아연에서 손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정말이에요?
오늘 그쪽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업무 때문에 걸려온 전화라고만 생각해서 네 이름이 나왔을 때는 깜짝 놀랐어. 뭐라고 하던가요? 너희 두 사람 일을 알고 있냐고 하더구나. 나는 전혀 몰랐다고 했지. 나야 미즈무라 씨 따님이 너희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 말이다. 미즈무라 씨 쪽에서도 최근에야 사모님이 너희 둘이 사귄다는 사실을 눈치챘다고 하시더구나. 저흰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목소리 톤을 최대한 억눌러서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를 만난 조각배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히로코가 도자이 전기 전무의 딸이라고? 도자이 전기. 그것은 나에게 있어, 아니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있어 중대한 의미를 지닌 회사였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생각은 없다. 다만 네가 알고 있는지 어떤지 신경이 쓰였을 뿐이야. 상관없어요. 나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말했지만 순전히 허세일 뿐이었다. 네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됐다. 미즈무라 씨 쪽에서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안심하고 계신 것 같더구나. 금지옥엽 외동딸이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와 사귀는 건 아닌지 상당히 걱정하셨나 보더라. 하청업체 자식이니까 이상한 짓은 안 할 거라는 얘긴가요? 내 말에 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졌다. 미즈무라 씨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야. 속 모르는 상대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시는 거지. 아무튼 저는 그의 부모가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그래, 알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이야, 미즈무라 씨가 너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저를요? 집에 한번 와달라는 거야. 이번 주 일요일인데. 별일 없지? 저 혼자 가라고요? 물론이지. 내가 따라갈 수도 없지 않냐. 당연하다. 여자친구 집에 남자 아버지가 따라가다니.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잠깐 이야기만 하다가 오면 돼. 미즈무라 씨가 여하튼 네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간청하는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쪽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그 미즈무라 전무라는 사람은 그 건에는 어떻게 관여된 사람이죠? 내 말에 아버지의 안색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 건이라니? 아시잖아요. 하루미 말이에요. 아버지는 머리를 뒤쪽으로 쓸어 넘겼다. 글쎄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방으로 돌아와서 나는 책장에서 한 권의 스크랩북을 꺼냈다. 하루미를 위해서 내가 직접 만든 것이다. 안에는 신문에서 오린 기사나 책자를 복사한 내용이 붙어 있다. 거기서 발견했다. 미즈무라 도시이코라는 이름을. 그리고 그가 누구보다도 용서받아서는 안 될 인간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된 것이다. 하루미의 병이 단순한 불운의 결과는 아니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 그런 의문을 마음속에 품은 건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이다. 우리가 아직 K시에 살고 있을 때였다. 당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많다는 사실이 한 주민에 의해 밝혀졌다. 그 주민은 신용금고에서 외판 업무를 하던 남자였는데 수많은 고객들을 찾아다니며 접하는 사이에 이 지역의 특이성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 역시 심장 정맥에 이상이 있었다. 그 남자는 동료들과 함께 조사를 계속한 끝에 2년 전에 발각되었던 지하수 오염이 신생아 장애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후생성 주관으로 수도 수원 조사를 벌였는데 우리 지역의 수원이 되는 10여 개의 우물 가운데 10개에서 WHO나 후생성의 규정치를 웃도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되었던 사건이다. 그 10개 중에는 식수용 우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다. 지하수 상류에 있는 도자의 전기 주식회사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다. 그 공장에서는 반도체 세정용으로 매달 평균 15에서 20톤에 달하는 트리클로로 에틸렌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염원은 트리클로로 에틸렌의 지하 저장 탱크에서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조사를 맡은 담당 공무원은 정황 증거가 갖추어졌는데도 원인 불명으로 처리했다. 오염이 발각된 시점에는 이미 도자의 전기가 트리클로로 에틸렌의 탱크와 배관 설비를 철거하고 사용하는 용제도 트리클로로 에탄으로 전면 교체한 뒤였기 때문이다. 시민이 폭로하기 전에 행정 당국과 기업이 한통속이 되어 공해 유발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분명했다. 이후 도자의 전기는 수도 교체 비용을 지불하거나 수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배상에 나서기도 했지만 그런 일련의 행위는 모두 기부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당 실시했어야 할 주민들의 건강검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세한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도 않은 채 사태는 일단 종결됐다. 완전히 어물어물 넘어가 버린 것이다. 그런데 장애아 발생률 상승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다시금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다. 문제의 신용금고 외판원들이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도자의 전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회사 측은 장애아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주민들과 회사 측과의 다툼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어린 마음에도 하루미 또한 피해자의 한 명임을 확신했다. 어머니도 그렇게 말하곤 하셨다. 공장에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어머니가 그 지역의 우물물을 식수로 이용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게다가 심장기형은 이 시기에 태어났던 장애아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한 일이라고는 지금 사는 집을 찾아서 이사갈 준비를 한 것뿐이었다. 도자의 전기 공장이 원인이었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소란을 피운다고 우리 하루미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야. 나나 어머니가 불만을 토로하면 아버지는 언짢은 듯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버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그 뒤에 어머니를 통해서 금방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경영하는 금속 가공 회사의 일은 대부분 도자의 전기 하청이기 때문에 피해자 모임 같은 데 들어가 눈밖에 나면 순식간에 경영난에 처하게 되는 처지였던 것이다. 알지. 아버지 회사에 일이 안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도 그렇지만 직원분들도 어려움을 겪는 거야. 어머니는 괴로워하며 이렇게 나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어른 사회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 딸을 위해서라면 이해 득실을 따지지 말고 정신없이 싸워주는 아버지이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 나는 아버지와 웬만해서는 대화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예전보다도 더 하루미를 소중하게 여겨야겠다고 다짐했다. 부모가 겁쟁이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면 하다못해 나라도 하루미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혼자서 피해자 모임의 집회에 참가해서 서명하고 온 적도 있었다. 그때 나는 기임란을 가득 메울 만큼 큼직한 글씨로 이름과 학교 명을 쓰고 왔다. 이 서명이 도자의 전기에 인간들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 고집도 히로코의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히로코의 아버지인 미즈무라 도시히코는 도자의 전기 반도체 공장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행정당국과 결탁해서 하이테크 오염을 은폐하려 했던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런 우연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우선은
아버지가 새로 이사할 곳으로 이 지역을 선택한 것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 그에 대한 답은 곧바로 나왔다. 이곳은 도자이 전기의 본사에 가까운 곳이어서 임원을 비롯해 그 회사 종업원들이 이 주변에 무수히 많이 살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가족은 도자이 전기의 분가 주변에서 본가 근처로 옮겨온 것뿐이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도자이 전기의 하청 주문에 의지하고 있는 한 장사하기 좋은 장소를 고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데다 나이까지 같다 보니 나와 히로코가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된 것도 그다지 엄청난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우리가 다니는 슈분칸 고등학교는 이 지역에서는 유일한 명문 학교다. 히로코가 부잣집 아가씨들이 다니는 사립 여학교를 택하지 않은 이상 이 학교 외에는 갈만한 고등학교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우연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은 그 히로코가 나와 사귄 것도 정말로 우연이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나는 히로코에게 연락했다. 당연히 그녀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니시아라에 대해서 아빠나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알아버리셨어. 미안해. 놀랐지? 그래. 나는 전화에 대고 말했다. 이렇게 놀란 건 오랜만이야. 니시아라를 집에 부르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나도 반대했는데 아버지가 꼭 만나두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 일단 말을 꺼내면 실행에 옮기고야 마는 분이시거든. 그러신가 보네. 나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말을 이어갔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뭔데? 히로코는 내가 니시아라 제작소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던 거야? 잠깐 뜸을 들이다가 그녀는 대답했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야? 또 침묵. 잠시 후에 그녀는 말했다. 그 얘기는 만나서 하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하자.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가 미즈무라 도시이코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히로코의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루미의 건강을 빼앗아간 인간에게 정면으로 항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부모님도 내 이런 꿍꿍이를 눈치챈 것이 틀림없었다. 히로코의 집을 방문하기로 한 날 어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선물을 내게 건네주면서 단단히 못을 박았다. 오늘은 쓸데없는 얘긴 하면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면 너희들 앞으로는 사귈 수 없게 돼. 알아요.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집을 나섰다. 미즈무라 저택은 고급 주택가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물이었다. 시골이라면 구민회관이라고 해도 믿을 법하다. 우선 히로코가 나를 마중 나왔다. 스웨터에 바지 차림이었다. 크리스마스 파티 때보다는 상당히 어려 보였다. 집에서는 어린애인 척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응접실로 안내되고 얼마 안 있어 미즈무라 도시이코가 나타났다. 50살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단단한 몸매나 건강한 혈색 덕분에 40대로 보였다. 미즈무라는 기분이 썩 좋아 보였다. 말도 잘하고 잘 웃었다. 하지만 그것이 거칠애일 뿐이라는 사실은 이따금 값을 매기듯이 내 쪽으로 던지는 차가운 시선을 보면 알 수 있었다. 딸이 사귀는 남자와 만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아버지가 있을 리 없다. 그래도 그대로 별탈 없는 대화를 계속해 나갔다면 일단은 화기애애한 첫 대면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말했다. 하루미에 대해서, 하루미의 몸과 그 원인에 대해서 미즈무라의 눈에 더러운 물건이라도 보는 듯한 확연하게 불쾌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럼에도 입가에 남아있던 미소는 그의 습성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오염의 원인이 우리 공장이었다는 결론은 나지 않았단다. 거짓 웃음을 띤 채로 미즈무라는 말했다. 그러면서 정화 설비 설치 비용 등을 대고 있잖아요. 그것이 곧 죄를 인정했다는 뜻 아닙니까? 애둘러서 비난하는 고도의 대화 기술을 갖췄으니 만무한 나는 싸울 기세로 반론했다. 죄라는 말을 듣게 되다니 어이가 없구나. 새로운 일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예측하지 못한 일은 생기게 마련이지. 그러니까 죄를 인정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거나 지역 주민 여러분이 불안하게 생각하신다니 그 불안을 해소해 드리려고 한 일이야. 말하자면 성의지. 그렇다면 그 성의를 피해자에게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피해자라고 하는데 나는 그 말도 이해가 안 간다. 오염과 건강 상태의 연관성은 피해자 모임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는 말이지.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야. 데이터로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커졌다. 제 동생도 그중 한 명이고요. 자네 동생은 안 됐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그걸 우리 탓으로 돌려선 곤란하지. 자네도 좀 더 냉정해지는 게 어떻겠나. 피해자 모임이라는 것 따위에 현혹되면 안 돼. 그자들은 말이야.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있는 사람들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뿐이야. 일부러 차에 부딪히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차의 공갈단이나 마찬가지지. 교섭 장소에 일부러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나 하고 말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공장에서 만드는 신기술 제품의 혜택만큼은 철저하게 누리고 살지. 반도체 기술이 이만큼 진보하지 않았다면 가난뱅이들은 변변한 텔레비전 하나도 살 수 없었을 게 아니냐. 내가 미즈무라에게 주먹을 휘두르지 않은 것은 그곳이 그의 응접실이어서도 아버지 일에 지장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시야 한 구석에 들어온 히로코의 겁에 질린 표정이 나를 아슬아슬한 선에서 버티게 했던 것이다. 얼마 안 있어 미즈무라는 볼 일이 있다며 방에서 나갔다. 천천히 놀다 가라는 말을 남기고 물론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투였다. 그 뒤로 곧바로 나도 일어섰다. 갈게. 히로코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문까지 배웅하겠다고 했다. 현관에서 대문까지는 걸으면서 약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긴 거리였다. 미안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내게 사과했다. 아빠가 어떻게 되신 거야. 회사나 일이라는 이름의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리신 거야. 어차피 저런 인간일 줄 알았어. 나는 앞만 보고 가면서 말했다. 히로코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일전에 아빠 앞으로 피해자 모임에서 서명 사본을 보내온 적이 있었어. 거기에 니시아라 이름이 있는 걸 봤어. 고등학교가 나랑 같아서 눈에 띄었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회에 나가서 서명했던 것임을 나는 금방 알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한테 접근한 거야? 이것저것 알고 싶었거든. 피해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빠는 나한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시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게 아니었구나. 나는 마음속에서 읊조렸다. 아빠가 지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그걸 니시아라와 만나면서 정말로 잘 알게 되었어. 아빠가 저지른 일에 대한 사죄를 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갈 생각이야. 정말이야. 그렇구나. 나는 멈춰서서 그녀를 응시했다. 내가 터무니없는 착각을 하고 있었나 보네. 나는 히로코에게 동정을 받고 있던 거였구나. 동정이라기보다 그녀는 적당한 단어를 찾고 있는 듯 했다. 됐어. 나는 다시 걸었다. 이제 됐어. 니시아라. 동정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돼. 애당초 너한테는 저 남자를 비난할 자격도 없어. 먹고 있는 것도 입고 있는 것도 살고 있는 집도 전부 저 남자가 벌어들인 돈으로 산 거잖아. 그런 네가 피해자를 동정한다고 해도 그건 부잣집 아가씨의 변덕에 지나지 않아. 그런 동정은 필요 없어.
오히려 이쪽이 더 비참해질 뿐이야. 나는 대문을 지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들었다. 잘 있어. 나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았다. 미즈무라 도시히코에 대한 분노보다도 히로코와의 관계가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 훨씬 더 격렬하게 내 속을 뒤흔들고 있었다. 이튿날 아버지는 언짢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미즈무라 딸하고는 이제 안 만나요. 그래. 아버지는 안도한 것처럼 보였다. 내가 자기 딸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미즈무라에게서 들은 것이 틀림없었다. 그로부터 나의 자포자기의 나날이 흘러갔다. 나는 괴로운 기억을 잊으려고 야구에 몰두했고 연습이 끝나도 좀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바로 그때 미야마의 유키코가 내 마음의 빈틈으로 들어온 것이다. 15분 정도 지났을 무렵 히로코가 옥상에 올라왔다. 오늘은 바람이 불고 있지 않아서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붙잡을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내 모습을 보고도 그다지 놀라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한동안 잠자코 마주보고 있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말들이 소용돌이쳐서 그 혼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이 사진, 마침내 입을 열면서 나는 문제의 사진을 꺼내들었다. 돌려받았어. 이 한마디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그녀도 알게 된 모양이다. 하얀 치아를 살짝 드러내며 히로코는 말했다. 그래, 다행이야. 하이토는 이 사진을 공개해서 야구부가 공식전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몰아세우려던 거였구나. 그렇게 하면 내 이미지는 나빠질 테고 그와 동시에 유키코 건을 항의하던 학생들도 얌전해질 거라고. 그걸 노린 거겠지. 맞았어. 너는 그렇게 말하다 말고 나는 아차 싶어 고개를 흔들었다. 히로코는 언제 하이토의 음모를 알게 된 거야? 그 사진을 하이토 선생님이 입수한 직후야. 나한테 보여줬거든. 어째서 히로코에게 보여준 거지? 그 사람은 히로코는 하고 입술을 누그러뜨렸다. 나에게는 뭐든 알려주거든. 그런가 보네. 그래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나 갔었어. 어디로? 하이토 선생님 방으로. 히로코는 주저없이 말했다. 천문 서클에 관해서 의논할 일이 있다는 구실로 말이야.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그 사람 나를 방에 들이자마자 혼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 말도 더듬거리고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서도 안절부절 못했어. 천문 서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건성이었고.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물었다.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물어봤어. 히로코는 똑바로 내 눈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선생님, 저 좋아하세요? 라고. 온몸이 뜨거워졌다. 관자놀이에서 뺨으로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나는 손등으로 땀을 훔쳐냈다. 그 자식은 뭐라고 답했는데? 일단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 히로코는 입술로만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음에는 갈팡질팡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교사와 학생 사이의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둥 계속 이상한 헛소리만 해대는 거야. 안 봐도 눈에 선하다. 나는 그냥 무시하고 말했어. 만약 선생님이 나를 좋아한다면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해주면 선생님이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말이야. 하이토는 뭘 바랬던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마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 그래서 나 소파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 있는지 히로코는 두 눈을 감은 채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눈을 떴다.
그 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 그때는 잘도 뇌졸중을 안 일으켰네. 나는 일부러 농담조로 말했다. 극심한 마음의 동요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어. 알았어. 이제 됐어. 나는 그녀의 말을 막았다. 나머지는 듣지 않아도 알아. 그래? 그래, 알아. 주먹을 꽉 쥐었다. 더러운 기분이 들었다. 듣고 싶지 않아. 살랑거리는 바람이 불어왔다. 히로코가 서 있는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듯 샴푸인지 뭔지 코끝을 간지리는 향기가 아련하게 풍겨왔다. 그 사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뭐?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못했다고 해야 하나? 내 곁에까지 와서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도중에 생각을 고쳐먹었는지 떨어져 가더라고. 그러고는 짐승 같은 신음을 내면서 방 안을 돌아다녔어.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면서. 양심과 싸우고 있었다는 말인가? 몰라. 그럴 수도 있겠지. 마지막엔 그 사람 내 손에 입술을 대고 엉엉 울었어. 그러면서 가끔 안 된다, 안 돼, 안 돼 라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 불능이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 한참 동안을 그렇게 울고 나서 그 사람이 물어왔어. 네 부탁이 뭐냐고. 나는 문제의 사진 이야기를 했어. 제발 그걸 공개하지는 말아달라고 했지. 그 사람은 내가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니시무라와의 관계를 적당히 추측했었나 봐. 그런 학생은 너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녀석은 버릇없고 난폭하고 너 같은 사람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남자라고 하더라. 그 영감탱이가. 나는 마음속에서 하이토의 얼굴을 갈갈이 찢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내일 다시 한번 와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간 거야? 갔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사람 적극적으로 나를 안으려고 했어. 아마 하룻밤 내내 고민했을 거야.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내 몸에 살짝 닿기만 해도 초조해하면서 몸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고는 전번에 그런 것처럼 곰같이 방 안을 서성였어. 괴로워하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정말로 괴상한 광경이었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니까 그 사람은 또 말했어. 내일도 또 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다음날도 갔어. 그러고는 거의 매일 다녔어. 그렇게 들락거리는 장면을 미사키 후지에가 목격한 모양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이토가 히로쿠를 덮치려고 했던 거야? 아니, 4일째부터는 아무 짓도 안 하게 됐어. 그냥 옆에 있어달라고 했을 뿐이야. 그러다가 가끔 생각난 것처럼 부둥켜 앉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징그럽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그때 생각했어.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야. 히로코의 시선이 허공을 맴돌았다. 기묘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미사키가 자살했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내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몰랐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자작극을 부탁받았을 때야. 자작극. 역시 그랬구나. 내 신발장에 편지를 넣은 사람도 히로코였구나. 그리고 경찰에게 전화를 건 것도. 히로코는 짧은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이토 선생님은 연못에 가라앉아 있는 아령에 대해 무척이나 걱정했어. 어느 날 니시하라가 미조구치 형사와 학교 건물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미사키 선생님의 자살의 비밀이 언젠가 탄로 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었나 봐. 그래서 나에게 자작극을 시켜서 이전 사건도 역시 타살이었다고 경찰이 믿게 만들려고 한 거야. 일부러 가스 꼭지를 사용한 것도 미사키 선생님 때와
공통점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어. 지금 생각해보면 얕은 꾀를 부린 거지. 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그 기회에 니시아라에 대한 의혹을 풀어둬야겠다고 생각했어. 왜지? 나는 물었다.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 거야? 그러자 히로코는 몇 번 눈을 깜빡거리고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얼굴을 내 쪽으로 돌렸다. 억울했거든. 니시아라가 믿어주지 않은 게. 나는 정말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알아줄까 곰곰이 생각했어. 내가 느끼는 고통이 니시아라가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변덕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심했던 거야. 니시아라와 헤어진 뒤로 쭉. 히로코, 니시아라가 동생에게 시합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잖아.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그렇다면 그 꿈을 망치는 것을 어떻게든 막는 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정부라고 생각했어. 그렇다면 니시아라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히로코는 교복 소매를 눈 앞꼬리에 살짝 댔다. 게다가 유키코의 일도 나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 그 전에 니시아라에게 상처를 준 건 나였으니까. 히로코,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읊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목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인정해야만 한다. 이번 일련의 사건을 통해 내가 일부러 히로코를 괴롭히려고 했다는 사실을. 유키코의 임신 상대가 자신이라고 밝힌 것도, 살인사건의 용의자 취급을 받은 뒤에도 유키코의 애인인 척 했던 것도 히로코에게 보란듯이 과시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하는 거야. 그런 볼썽사나운 주장을 하고 있던 셈이다. 여자에게 차였다고 그 분풀이 상대를 괴롭히는 짓과 다를 바 없이 비열한 짓이었다. 그런 나를 그녀는 구해주었다. 사실 그녀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었는데. 니시아라, 히로코는 나직이 말했다. 그녀의 두 뺨은 젖어 있었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면서 그녀에게 말했다. 고마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서 나는 부실의 의자에 걸터 앉았다. 나 말고 방 안에 있는 사람은 가와이 가즈마사와 나라사키 가오루뿐이었다. 나 좀 패주라. 나는 가와이에게 말했다. 유키코에 대한 내 마음은 너처럼 떳떳한 게 아니었어. 너한테는 나를 팰 자격이 있어. 가오루는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고 가와이는 좁은 부실 안을 서성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가와이의 스파이크 소리만이 실내에 울려 퍼졌다. 왜 그래? 참다 못해 나는 가와이에게 말했다. 내가 너라면 팰 거야. 이윽고 가와이가 멈춰섰다. 나는 각오하고 배에 힘을 줬다. 가와이는 옆에 있던 공을 쥐었다. 그 왼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다. 녀석은 눈을 크게 부라리더니 있는 힘껏 공을 던졌다. 공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 사물함에 명중했다. 사물함이 움푹 파였다. 용서한다. 가와이는 그 말만 남기고 빠른 걸음으로 부실에서 걸어나갔다. 나는 가오루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가오루는 나에게 웃어주었다. 7월 10일 현립구장에서 우리 팀의 시합이 열렸다. 지역 예선 1차전이다. 상대는 전국대회 출전을 노리는 강팀. 나는 제비를 잘못 뽑았다고 부원들 모두에게 구박을 당했다. 에이스인 가와이는 왼손으로 열심히 속구를 던져 넣었지만 어쩐 일인지 그 공들은 하나같이 상대 타자의 배트에 명중했다. 어쩌다가 빗맞기도 했지만 그럴 때도 공은 하필이면 수비수가 없는 곳으로만 날아갔다. 그래도 우리는 즐거웠다. 시합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중간에 콜드게임으로 질 각오를 했지만 우리 편 타선이 버텨준 덕에 간신히 9회까지 시합을 이어갈 수 있었다. 4번 타자인 요시오카가 큰 파울을 치고 나서
삼진 아웃을 당한 시점에서 우리들의 고교 야구부 활동은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내일부터 입시 공부구나. 곤도가 모자를 벗으면서 말했다. 다른 부원들에 비해서 머리카락이 상당히 길다. 일찌감치 머리를 기른 것이다. 뒷정리를 마치고 구장에서 나오는데 아버지 차가 다가왔다. 안에서 하루미가 손을 흔들고 있다. 아쉽게 됐네. 그런 거지 뭐. 오빠, 저기. 응? 하루미는 차 안에서 꾸벅 고개를 숙였다. 3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대학에 가서도 야구할 거야. 정말? 오빠 최고야. 하루미는 얼굴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그러다가 문득 내 등 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 누구야? 되게 예쁘다. 뒤돌아보니 히로코가 웃으면서 다가오고 있다.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거 오빠 타월인데 여자친구야? 하루미의 눈이 장난기로 가득해졌다. 아니, 나는 한쪽 눈을 찡긋 감으며 말했다. 동급생이야.